여러분, 평생을 바쳐 일한 일터의 문을 내 손으로 직접 닫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데 내 손에는 딸랑 연금 150만 원과 2억 원대 아파트가 전부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25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대구 안지랑 골목에서 막창을 구웠습니다. 매일같이 연탄불 앞에 앉아 매캐한 연기를 마시며 자식들 대학 보내고 장가 보냈죠. 그렇게 치열하게 살면 제 노후는 대단한 보상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수성구의 번듯한 아파트 한 채 정도는 남길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인생의 정산서를 받아보니 제 손에 남은 건 참 초라했습니다. 사업자 대출 갚고 밀린 세금 정리하고 나니까 대구 변두리 현풍에 있는 2억 원짜리 낡은 아파트 한 채, 그리고 아내와 제 몫의 연금을 싹싹 긁어 모은 월 150만 원이 전부더라고요. 누구는 말합니다. 그 정도면 남들보다 낫다고요. 하지만 또 누구는 혀를 찹니다. 둘이서 150만 원으로 어떻게 사냐고, 그거 병원비 몇 번 내면 끝나는 돈 아니냐고 말이죠. 솔직히 저도 처음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성적표인가 싶어 아내 얼굴 보기가 참 미안했거든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방에 2억짜리 아파트 하나와 매달 들어오는 150만 원의 연금, 이것으로 남은 30년의 노후를 품위 있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거나 비참한 가난의 늪으로 빠지게 될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 쉬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애들한테 다 퍼주고 남은 게 없는데 어떡하나 물가는 오르는데 내 연금은 제자리네, 이런 걱정들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가장 솔직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저희 부부가 이 적은 돈으로 어떻게 평생의 돈 걱정을 덜어냈는지, 그리고 왜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평온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말이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돈 아껴 쓰는 법이 아닙니다. 노후의 자존심을 지키는 법이자 불안이라는 괴물로부터 나 자신을 지켜내는 복지 같은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이 영상을 보고 에이, 말도 안 되라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노후 설계가 완전히 달라지실 거라 확신합니다. 저희 부부는 과연 이 돈으로 행복한 노후의 승자가 됐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불안에 떨며 살고 있을까요? 그 기막힌 반전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대구 안지랑 막창 골목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해만 지면 고소한 막창 냄새가 골목 가득 차고 연탄불 피우는 소리가 자글자글 들리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제 청춘을 다 보냈습니다. 처음엔 테이블 4개로 시작했습니다. 아내 진주 씨랑 둘이서 잠도 안 자고 생막창을 일일이 씻고 뒤집으며 악착같이 버텼죠. 손가락 끝이 퉁퉁 불어 터져도 가게를 옆 칸까지 넓혔을 때 그 기분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승리감 그 자체였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진짜 사장님 소리 듣고 살겠다. 그자? 아내가 빨갛게 부어오른 손을 비비며 웃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의 노후가 이렇게 속절없이 흔들릴 거라곤 꿈에도 몰랐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갈 것 같던 단골 손님들의 발길이 코로나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 뚝 끊겨버렸습니다. 북적거리던 안지랑 골목이 어느 날부터인가 유령 도시처럼 적막해지더군요. 밤 9시만 되면 강제로 셔터를 내려야 하는 현실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임대료에 인건비, 그리고 칠성시장에서 떼오는 생막창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았습니다. 버티면 된다. 조금만 더 견뎌보자. 그 생각 하나로 사업자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2천만 원이면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요? 한 달, 2달 시간이 흐를수록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대출 이자는 무섭게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남들은 배달이라도 시작하라고 쉽게들 말하더군요. 하지만 평생 불판 앞에서 손님 마주하던 늙은 부부에게 스마트폰 배달 앱은 너무나 높은 벽이었습니다. 주문 벨 소리가 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리뷰 하나에 밤잠을 설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새벽 2시에 퇴근하며 몸부림을 쳤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만 상하더라고요.
제 무릎 연골은 이미 다 닳아버려 절뚝거리며 서빙을 해야 했고, 아내는 손가락 마디마디가 관절염으로 휘어서 주먹도 제대로 못 쥐는 지경이 됐습니다. 정호 씨,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 나 너무 힘들다. 어느 날 밤, 텅 빈 가게 주방 바닥을 닦던 아내가 주저앉아 울먹이며 던진 그 한마디. 그 말에 제 가슴은 난도질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게 문을 닫는다는 건 단순히 장사를 그만두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전부를 부정당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피눈물보다 차가웠습니다. 연체 독촉 문자가 매일같이 휴대폰을 울리고 가게 보증금마저 야금야금 깎이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노후는커녕 길바닥에 나앉겠다는 공포가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막창 냄새가 밴 앞치마를 벗어던지는데 자꾸만 목이 메어왔습니다. 성실하게만 살면 노후는 보장받을 줄 알았는데 세상은 우리 같은 자영업자들에게 단 한 뼘의 자비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나니 남은 건 산더미 같은 빚뿐이었습니다. 권리금은커녕 원상복구 비용까지 물어주고 나니 25년 장사의 결과물이 마치 연탄재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그 허탈함과 비참함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를 겁니다. 번듯한 아파트 한 채, 남기지 못한 무능한 가장이라는 자책이 저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인생의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그 지점에서 다시 일어서기 위해 통장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진 거라곤 대구 구석진 곳에 남은 작은 아파트와 쥐꼬리만한 국민연금 수령 예정액뿐이었지만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구걸하는 노후를 보내고 싶지도 않았고요. 비록 전 재산이 2억짜리 아파트 한 채로 줄어들었지만 그 속에서 저희 부부만의 새로운 생존 전략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지옥 같던 폐업의 순간이 저희 부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돈이 다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살 길과 지켜야 할 것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도 평생 읽어온 것을 잃고 막막하신 분이 계신가요?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진짜 반전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가게 셔터를 내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손때 묻은 장부들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25년의 세월이 고작 엑셀 시트 몇 장과 통장에 찍힌 숫자로 치환되는 과정은 참으로 잔인하더군요. 주방 기구들을 중고업체에 넘기는데 그 큰 냉장고며 간택기 화구가 고작 몇십만 원에 팔려나가는 걸 보면서 제 자부심도 함께 팔려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요새는 안 써요. 업자의 무심한 한마디가 가슴을 푹 찔렀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게 보증금에 남은 기계값, 그리고 자식들 몰래 조금씩 넣어둔 보험, 해약금까지 싹싹 긁어 모으니 약 2억 5천만 원 정도가 되더군요. 거기서 그동안 버티느라 받아둔 사업자 대출 8천만 원을 갚고 나니 정확히 1억 7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 돈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대구 남구에서 평생을 살았는데 이 돈으로는 대구 시내 어디에도 부부가 발 뻗고 누울 아파트 한 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수성구는커녕 달서구 아파트값도 이미 저희 같은 서민이 넘볼 수준이 아니었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내 진주씨와 머리를 맞대고 부동산 앱을 켰습니다. 여보, 우리 어디로 가야 하나? 아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지도를 보고 또 봐도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대구 도심에서 점점 멀어져 저 멀리 달성군 현풍이나 옥포 쪽뿐이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현풍 테크노폴리스 외곽에 있는 지은 지 20년이 넘은 구축 아파트를 보러 갔습니다. 도심에서 차로 40분은 좋게 걸리는 거리였죠. 아파트는 낡았고 단지 입구엔 노인들만 구부정하게 앉아 계셨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내가 내 마누라를 이런 곳까지 데려와야 하나. 자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평생 안지랑에서 사람 소리 들으며 북적북적 살았는데 이제는 아무도 모르는 외딴 곳으로 유배 가는 기분이었거든요. 수중에 돈 1억 7천만 원에 어렵게 주택담보대출을 조금 더 얹어서 겨우 2억 원짜리 집을 계약했습니다. 집을 계약하고 나오는 길에 아내 손을 잡았는데 손이 참 차가웠습니다.
미안하다, 진주야.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질 않더라고요. 아내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집 문제만 해결되면 한시름 놓을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매달 살아갈 생활비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퇴직금이 있는 직장인도 아니었고 공무원처럼 든든한 공무원 연금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를 걸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젊을 때부터 지역가입자로 꼬박꼬박 냈던 게 한 달에 92만 원 정도 나오더군요. 아내는 뒤늦게 가입해서 33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여기에 65세가 넘었으니 부부 합산 기초연금을 받으면 다 합쳐서 딱 150만 원 정도가 계산되었습니다. 150만 원. 요즘 물가에 치킨 한 마리 시키는 것도 손을 부들부들 떨어야 하는 시대에 이 돈으로 한 달을 버틴다니요. 공단 직원에게 몇 번이고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이게 전부입니까? 제가 25년 동안 안 빠지고 냈는데요. 직원은 사무적인 목소리로 맞다고만 답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그게 우리 세대 자영업자들의 평균적인 성적표라는 거요. 장사하면서 내 입에 들어가는 돈보다 자식 학원비, 결혼자금 보태느라 정작 내 노후 통장엔 구멍이 뻥 뚫려 있었던 겁니다. 150만 원 가지고 우리 둘이 병원비나 낼 수 있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아내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현풍으로 향하는 버스 창밖으로 대구의 화려한 야경이 지나가는데 그 불빛들이 다 남의 나라 이야기 같았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집값 오르면 다시 올라간다지만 지방 외곽으로 밀려나는 노인들에게는 그곳이 인생의 마지막 정거장처럼 느껴지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노후에 돈 150만 원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비참할 것 같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때 한강 다리라도 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집 한 채 달랑 남고 수중에 현금 한 푼 없는데 매달 들어오는 150만 원이 무슨 힘이 있을까 싶었죠. 이사 가기 전날 안지랑 골목 단골들이 이별 파티를 해준다며 모였습니다. 정호 형님, 거기 가서도 막창 생각나면 연락해요. 웃으며 인사했지만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내가 여기서 실패해서 도망가는 것 같아 술 한잔 마시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이 짐을 다 싸서 현풍으로 내려가던 날 짐차 뒤를 따라가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그래, 150만 원으로도 죽지 않고 산다는 걸 보여주자. 이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믿어보자. 근데요,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새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텅 빈 거실에 앉아 아내와 컵라면 하나를 나눠 먹는데 눈물이 툭 떨어져 국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25년 막창 인생의 결론이 이 낡은 구축 아파트 거실이라니.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도 나중에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 걱정하며 밤잠 설치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현풍 같은 외곽으로 밀려나 고립된 기분을 느끼고 계신가요? 이 비참함을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마주한 이 바닥이 얼마나 차가운지 알아야 다음에 올 기적 같은 변화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부는 250만 원이라는 돈을 단순히 생활비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무기로 바꾸기 위해 치열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국가의 지원금과 복지 혜택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자, 이제 저희 부부가 이 초라한 성적표를 들고 어떻게 현풍에서 황제 노후를 설계하게 되었는지, 그 첫 번째 단추를 어떻게 끼웠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에이, 150만 원으로 무슨 황제 노후야? 라고 비웃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더 들으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현풍에서의 첫날 아침 창문을 여니 안지랑 골목에 그 매캐한 연탄 연기 대신 시원한 산바람이 들어오더군요. 평생을 복잡한 도심에서 소음 속에 살다가 이렇게 조용한 곳에 있으니 처음에는 귀가 먹먹할 정도였습니다. 아내와 저는 거실에 앉아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댔습니다. 우리의 한 달 가용 자산은 딱 150만 원. 이 돈으로 생존이 아니라 생활을 하려면 가장 먼저 우리 몸에 밴 도시의 소비 습관부터 도려내야 했습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가장 먼저 놀란 건 대구 시내와는 완전히 다른 현지 물가였습니다. 현풍에는
5일마다 서는 현풍 백년도깨비 시장이라는 큰 장이 있습니다. 아내 손을 잡고 장 구경을 나갔는데 거기서 저희는 신세계를 봤습니다. 안지랑 장사할 때 칠성시장에서 떼오던 야채, 가격보다 여기 할머니들이 직접 노지에서 키워온 나물 한 봉지가 훨씬 싸고 싱싱하더라고요. 여보, 이것 봐. 10,000원 한 장으로 일주일치 반찬거리가 다 되네. 아내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도심 아파트 지하마트에서 비닐 포장된 것만 사다가 흙 묻은 대파며 갓 따온 고추를 담다 보니 마음 한구석에 맺혔던 패배감이 조금씩 씻겨 내려갔습니다. 근데요, 돈만 아낀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진짜 숨은 돈을 찾아야 했거든요. 저는 아침 일찍 근처 행정복지센터를 찾았습니다. 거기서 시니어들을 위한 복지 혜택들을 하나하나 상담받았습니다. 우선 저희 같은 부부 자영업자들이 폐업 후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장사할 때는 지역가입자로 꽤 큰 돈을 냈었는데 이제 소득이 없으니 조정 신청을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65세가 넘으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외에도 통신비 감면, 어르신 교통카드 같은 소소한 혜택들이 모이고 나니 한 달에 좋게 10만 원은 아껴지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처음엔 150만 원이 비참한 돈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출 이자 없고 교육비 나갈 곳 없고 허례허식 따질 이웃 눈치가 사라지니 250만 원이 온전히 우리 부부만을 위한 진짜 돈이 되더군요. 매일 아침 현풍 테크노폴리스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점심에는 집에서 아내가 해준 나물 비빔밥을 먹습니다. 오후에는 단지 내 도서관에서 책을 보거나 구청에서 운영하는 무료 시니어 컴퓨터 교실에도 나갑니다. 예전엔 돈을 써야만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했는데 돈 한 푼 안 쓰고도 하루가 이렇게 풍성할 수 있다는 걸 67이 되어서야 처음 깨달았습니다.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았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대구 시내에 사는 친구들이 거기 멀어서 어떻게 사냐고 물어올 때면 여전히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동창회 나가서 수성구 아파트값 올랐다는 소리를 들으면 제가 여기 2억짜리 아파트에 숨어든 낙오자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죠. 하지만 아내는 저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정호 씨, 남들 아파트값이 10억이든 20억이든 그 사람들 매달 우리처럼 마음 편하게 150만 원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 사람들 대출 이자에 종부세 내느라 우리보다 더 쪼들릴걸?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노후에는 얼마를 가졌느냐보다 매달 얼마가 내 통장에 꼬박꼬박 들어오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저희의 150만 원은 비록 적은 액수지만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기에 죽을 때까지 끊이지 않는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거였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이 150만 원을 관리하기 위해 노후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식비 40만 원, 관리비 및 통신비 20만 원, 의료비 예비비 20만 원. 이렇게 나누고 나니 오히려 돈의 흐름이 명확해지고 불안감이 사라졌습니다. 돈이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니라 어디에 얼마가 나가는지 몰라서 불안했던 거였거든요. 가끔은 아내와 함께 현풍 주변의 예쁜 카페를 찾아 커피 한 잔의 여유도 즐깁니다. 이게 150만 원의 행복이다. 그자? 창밖의 낙동강 줄기를 바라보며 웃는 아내의 얼굴이 막창집. 기름 연기에 시달릴 때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남은 2억짜리 아파트를 활용해 나중에 정말 돈이 더 필요해지면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도 있다는 든든한 최후의 보루까지 확인해 두었죠. 그러고 나니 정말 세상에 무서울 게 없더군요. 혹시 여러분 지금 넉넉지 않은 연금 때문에 자식 눈치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지방으로 내려가면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살아보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에 사느냐보다 누구와 어떤 마음으로 그 돈을 쓰느냐가 노후의 진짜 실력이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평온이 찾아온 줄만 알았던 저희 부부에게 예상치 못한 먹구름이 다시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 순간 서울에 있는 큰아들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아버지, 저 정말 큰일 났어요. 이번에 전세금을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희 부부의 평화는 단숨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평생 돈 걱정 없는 노후를 꿈꿨던 저희에게 인생은 또다시 가혹한 시험대를 던져주었습니다. 과연 저희는 이 위기를 어떻게 넘겼을까요? 자식을 위해 이 평온한 요새를 다시 허물어야 했을까요? 현풍의 밤은 참 고요합니다. 도심의 자동차 소음 대신 풀벌레 소리가 들리는 그 적막함이 이제 막 익숙해지려던 찰나였죠. 거실에서 아내와 함께 대구 MBC 뉴스를 보며 내일은 장날이니 뭘 사러 갈까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적을 깨고 제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더군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큰아들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무뚝뚝해서 용건만 간단히 하던 녀석인데 화면 너머로 들려오는 숨소리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죽고 싶어요. 이번에 전세금을 다 날린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요즘 뉴스에서나 보던 그 전세 사기라는 게 내 자식의 이야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들이 피땀 흘려 모으고 우리가 결혼할 때 보태준 돈까지 합쳐 8천만 원이라는 거금이 공중으로 분해될 위기라는 겁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아들이 서울에서 번듯하게 대기업 다니며 잘 살고 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가게 문 닫고 현풍으로 내려올 때도 그래도 우리 아들들은 제 앞가림하니 다행이다라며 서로를 위로했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집주인은 연락두절이고 등기부등본은 이미 엉망이 되어 한 푼도 건지기 힘들다는 아들의 통곡 섞인 목소리에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전화기를 뺏어든 아내 진주 씨는 이미 넋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당장 다음 달에 집을 비워줘야 하는데 이사갈 보증금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 간절한 부탁 앞에 부모 마음이 어떻게 편하겠습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저희 부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내가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여보, 우리 이 집 담보로 대출 조금만 받으면 안 될까? 현풍 아파트가 2억은 하니까 한 5천만 원만 빼서 아들 보내주자. 우리는 연금 나오니까 조금 덜 먹고 아끼면 되잖아. 아내의 말에 제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자식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어느 부모가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차가운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노후에 자식에게 돈을 보태주는 순간 그건 자식을 돕는 게 아니라 부모와 자식이 함께 침몰하는 길이라는 걸 말입니다. 지금 이 2억짜리 아파트와 150만 원의 연금은 우리 부부가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며 살 수 있는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만약 여기서 다시 대출을 받고 이자를 내기 시작하면 우리의 150만 원 생활비는 순식간에 100만 원 밑으로 떨어집니다. 현풍의 싼 물가로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죠. 그렇게 되면 결국 저희는 또다시 빚더미에 앉게 되고 나중에는 진짜 아들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안 돼, 진주야. 우리 이번에는 냉정해져야 해. 제 말에 아내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런 말을 해? 우리 아들이 죽겠다는데. 아내는 저를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처럼 몰아세웠습니다. 그날 밤 저희 부부는 평생 처음으로 가장 크게 소리를 지르며 싸웠습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과 우리의 노후 생존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이었죠. 아내는 짐을 싸서 당장 서울로 올라가겠다며 울먹였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노후의 가장 무서운 적은 가난도 질병도 아닙니다. 바로 자식 리스크입니다. 평생을 바쳐 자식을 키워냈는데 그 자식이 무너질 때 부모는 자기 살점을 떼어주듯 남은 노후 자금을 내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대부분 비극입니다. 부모는 빈곤층으로 추락하고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딛고서도 미안함과 죄책감에 눌려 제대로 일어서지 못하거든요. 저는 다음날 아침 눈이 퉁퉁 부은 아내를 데리고 다시 한번 행정복지센터를 찾았습니다.
우리가 직접 돈을 줄 수는 없어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금이나 청년들을 위한 전세 사기 피해자 대출 제도가 있는지 미친 듯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무작정 돈을 보내주는 것보다 아들이 스스로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돕고 저금리 정부 대출을 활용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장기적으로 현명한 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집을 팔아서 돈을 줄 수는 없다. 하지만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절차와 정부 지원금 신청하는 건 끝까지 같이 알아봐 주마. 당장 이사 갈 곳이 없으면 현풍 내려와서 지내도 된다. 여기서 같이 살면서 다시 시작하자. 제 말에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낮게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설득하고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아내의 건강에 이상 신호가 왔습니다. 자식 걱정에 밤을 새우고 스트레스를 받더니 평소 좋지 않던 아내의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한 겁니다. 구급차 소리가 현풍의 고요한 밤을 갈랐고 저는 또다시 제가 가진 150만 원이라는 돈의 가치를 처절하게 시험받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돈으로 병원비는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요새는 이대로 무너지는 걸까요? 인생은 참으로 얄궂습니다. 조금 살만하다 싶으면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더군요. 현풍의 정막을 깨고 들려오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그렇게 날카로운 줄은 67평생 처음 알았습니다. 거실 바닥에 쓰러져 가슴을 쥐어짜는 아내를 업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그 짧은 시간이 마치 영겁의 세월처럼 느껴지더군요. 대구 시내까지 나가려면 한참 걸리기에 가까운 종합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하얀 불빛 아래 누워있는 아내의 얼굴이 창백하다 못해 푸르스름하게 변해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며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아내의 찬 손을 주무르는 것뿐이었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우리가 현풍에 정착해서 공기 좋은 곳에서 살면 건강만큼은 예전보다 더 좋아질 줄 알았습니다. 매일 산책하고 나물 반찬 먹고 스트레스 안 받으면 막창집 불판 앞에서 얻은 골병들도 다 나을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25년 동안 연기를 마시고 무거운 불판을 들고 제때 잠도 못 자며 혹사시켰던 세월이 아내의 심장 주위에 독처럼 쌓여 있었던 모양입니다. 환자분 보호자 되시나요? 일단 심전도랑 피검사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간호사의 냉정한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응급실 대기실에 멍하니 앉아 있는데 문득 머릿속을 스치는 건 아내에 대한 걱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까 하는 현실적인 공포가 제 심장을 같이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달 150만 원의 연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식비 아끼고 관리비 줄여서 겨우겨우 안정을 찾았는데 여기서 큰 수술이라도 하게 되거나 입원이 길어지면 우리의 얇은 지갑은 단숨에 찢어질 게 뻔했으니까요. 자식에게는 전세 사기 때문에 돈 한 푼 보태줄 수 없다고 그렇게 모질게 말했는데 이제 와서 아픈 아내를 두고 돈 걱정을 하는 제 모습이 참으로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기분 아십니까? 내 사람이 아파서 죽을 지경인데 머릿속으로는 병원비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그 괴로운 심정 말입니다. 시니어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바로 이 의료비 파산 아니겠습니까?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군요. 다행히 심근경색까지는 아니고 일시적인 부정맥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과호흡입니다. 일단 안정을 취하면 퇴원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심장 혈관 쪽이 깨끗하지 않으니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온몸에 힘이 탁 풀리며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수술까지 안 가도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죠. 링거를 맞고 조금 진정이 된 아내의 침대 곁으로 갔습니다. 아내는 눈을 뜨자마자 제 손을 잡으며 첫마디로 이러더군요. 여보, 나 괜찮아. 병원비 많이 나오니까 그냥 집에 가자. 그 소리를 듣는데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막창집 할 때 아내는 자기 옷 한 벌 안 사고 손주들 용돈 줄 돈,
아들 장가 보낼 돈만 챙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아파도 돈 아깝다고 참고 참다 결국 이 지경이 된 건데, 응급실에 누워서까지 돈 걱정부터 하는 아내를 보며 제가 얼마나 못난 남편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퇴원을 준비하며 수납 창구에 갔습니다. 검사비랑 응급실 이용료가 꽤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잊고 있었던 든든한 버팀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20년 전 막창집이 한창 잘 나갈 때 지인 부탁으로 마지못해 가입해두었던 실손 보험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 일도 없는데 생돈만 나간다며 해지하고 싶어 했었는데, 아내가 그래도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 이건 끝까지 들고 가자며 악착같이 납입해왔던 그 보험이 오늘 저희의 노후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비급여 항목으로 나온 비싼 검사비도 나중에 청구하면 상당 부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150만 원이라는 연금이 그렇게 작게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현실적인 노후 준비라는 게 단순히 현금을 많이 쌓아두는 게 아니라 이런 예기치 못한 사고를 막아줄 보험 하나, 그리고 믿을 만한 국가의 의료 복지 체계를 잘 아는 것이라는 걸 절실히 깨닫게 된 하루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는 차 창밖으로 보이는 803 능선을 보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호 씨, 나 진짜 죽는 줄 알았어. 근데 죽는 것보다 무서운 게 당신 혼자 이 험한 세상에 남겨두고 가는 거더라. 아내의 고백에 저는 말없이 아내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현풍 아파트로 돌아와 따뜻한 보리차를 나눠 마시며 다시 한번 평온을 찾았습니다. 아들의 전세 사기 문제도 우리가 건강해야 도울 수 있다며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보기로 했죠. 근데요, 인생은 정말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위기를 넘기고 이제 진짜 행복만 남았다고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려던 그 밤이었습니다. 안방 화장실 쪽에서 어머 하는 아내의 비명소리와 함께 무언가 크게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응급실에서 돌아온 지 불과 몇 시간 만이었습니다. 아내가 화장실 바닥에서 미끄러지며 세면대를 들이받은 겁니다. 바닥에는 피가 흥건했고 아내는 정신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방금 전 응급실에서 느꼈던 안도감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더 거대한 어둠이 저희 집을 덮쳤습니다.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사고는 단순한 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고를 계기로 우리 부부의 150만 원 연금 생활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노후의 가장 위험한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우리 집입니다. 그 하찮은 물기 한 방울 때문에 저희 부부의 평생 노후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과연 이 두 번째 위기에서 서로를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신이 저를 시험하고 있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응급실에서 겨우 안정을 찾고 돌아온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제 인생의 요새였던 현풍 아파트. 화장실에서 아내 진주 씨가 차가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세면대에 머리를 부딪혔는지 이마에선 피가 배어나왔고 아내는 다리를 비정상적인 각도로 꺾은 채 신음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정신없이 119를 다시 불렀습니다. 대구 도심의 큰 병원으로 다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저는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데도 아픈 줄도 모르겠더군요.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정밀 검사를 마친 의사의 말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고관절 골절입니다. 시니어분들에게는 이게 제일 위험해요. 당장 수술하셔야 하고 한동안은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고관절 골절. 그게 노인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누우면 다시는 못 일어날 수도 있다는 그 병이 이제 막 평온을 찾으려던 우리 부부의 발목을 잡은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지만 진짜 지옥은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간병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무릎 연골이 다 닳아 아내를 혼자 들고 업을 수 없는 형편이었고 서울에 있는 아들은 전세 사기 수습하느라 제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상황이었죠. 결국 간병인을 써야 했습니다. 요즘 간병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구 지역 기준으로도
하루에 15만 원이 훌쩍 넘더군요. 한 달이면 450만 원입니다. 저희 부부 한 달 연금이 150만 원인데 간병비 하나만으로도 수입의 3배가 넘는 돈이 빠져나가게 생긴 겁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저희 같은 시니어들에게 가장 큰 파산 원인이 사업 실패도 자식 뒷바라지도 아닌 간병 파산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150만 원이 평소에는 황제의 자금처럼 든든했지만 병원이라는 거대한 블랙홀 앞에서는 마치 가뭄에 마른 바닥 드러낸 개울물처럼 초라해 보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건강하다고 자부하시나요? 집안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 하나 깔아두셨습니까? 그 하찮은 고무판 하나. 안 깐 대가가 제 노후 전체를 흔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병원비와 간병비 독촉장이 날아올 때마다 제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가지고 있던 비상금은 이미 응급실행과 초기 입원비로 다 써버렸거든요. 아내 옆 침대 할머니는 간병비 때문에 자식들이 서로 싸우는 소리에 밤새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우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남일 같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현풍의 이 2억짜리 아파트, 우리 부부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피난처였던 이 집을 어떻게든 활용해야만 했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집을 팔아서 병원비를 대고 월세로 옮겨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 제가 장부 정리할 때 보아두었던 서류 뭉치가 떠올랐습니다. 사실 이 아파트를 살 때 저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여부를 꼼꼼히 체크해 두었었거든요. 하지만 주택연금을 신청하려면 집값이 2억은 되어야 하고 거주 요건도 맞춰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아내 치료비를 위해 당장 현금이 필요하다 보니 연금으로 받는 것보다 담보대출을 받는 게 나을지 아니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머릿속이 복잡하게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복지센터와 은행을 제 집 드나들듯 다녔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대구 시내까지 나가서 전문가들의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우리가 몰랐던 2억 아파트의 진짜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방의 낡은 구축 아파트라고 무시했는데 오히려 이 집이 저희 부부를 살릴 수 있는 거대한 보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국가에서 운영하는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신청하고 집을 담보로 한 연금 구조를 재설계하면 간병비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였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병원비 때문에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동안 병실에 누워있던 아내는 저 몰래 아들에게 전화를 했더군요. 아들아, 아빠한테는 비밀로 하고 엄마가 결혼할 때 준 금가락지랑 폐물들 챙겨놨으니 그거라도 팔아라.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저는 병원 복도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전세 사기당했다고 냉정하게 말했는데 엄마는 죽어가는 순간에도 자식 빚 갚아줄 걱정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부모들의 비극적인 현실 아니겠습니까?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병원비 문제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지만 아내의 재활은 기약이 없었습니다. 150만 원의 연금 생활자에게 장기전은 곧 패배를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을 지키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내의 다리를 지키시겠습니까? 저는 그 갈림길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이 우리 부부의 노후를 완전한 파멸로 이끌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희망의 빛을 보여주었을까요? 저희 부부가 겪은 이 처절한 사투의 결말이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가 절정입니다. 현풍의 밤은 고요하다 못해 적막하지만 저희 집 거실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서울에서 전세 사기를 당해 빈털터리가 된 큰아들이 결국 낡은 가방 2개를 들고 현풍 집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30 중반, 한창 사회에서 목소리 높이며 살아야 할 녀석이 어깨가 구부정해져서는 거실 한복판에 서 있는데 반가운 마음보다는 가슴을 짓누르는 돌덩이가 하나 더 늘어난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부모의 솔직하고도 비참한 심정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돌아온 건 다행인데 당장 250만 원으로 새 입을 어떻게 먹여 살리나 하는
현실적인 계산기가 먼저 돌아가는 제 자신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내와 둘이 살 때는 150만 원이 나름대로 황제의 자금이었습니다. 현풍 장날에 나물 사고 가끔 국밥 한 그릇 먹으며 살면 남부럽지 않은 평온한 노후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성인 남성이 한 명 늘어나니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아들은 자책감 때문인지 방 안에서 나오지도 않고 하루 종일 라면 한 봉지로 끼니를 때우며 멍하니 천장만 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내는 고관절 수술 후유증으로 여전히 휠체어 신세를 지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재활 치료비, 약가, 거기다 아들의 식비까지. 통장에 찍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합계 150만 원은 모래시계 속의 모래처럼 무섭게 빠져나갔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아내와 아들 사이의 묘한 긴장감이었습니다. 아내는 몸이 아픈 와중에도 아들이 밥은 먹었는지, 서울에 두고 온 짐은 어떻게 됐는지 물으며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러면 아들은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라고 소리를 지르고는 다시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좁은 24평 아파트가 세 사람의 한숨으로 가득 차서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은 거실에서 혼자 통장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아내가 휠체어를 밀고 다가와 제 손을 잡더군요. 정호 씨, 우리 이 집 담보로 대출 조금만 더 받으면 안 될까? 아들 저러다 병나겠어. 전세 사기 수습하려면 변호사라도 알아봐야지. 그 말을 듣는데 속에서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 이거 하나 남았어. 이거 건드리면 우리 셋 다 길바닥에 나앉는 거라고. 제 고함에 아내는 입을 꾹 다물고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었을 아들의 심정은 또 어땠을까요? 가족이 서로를 아끼는데 그 아끼는 마음이 돈이라는 칼날이 되어 서로를 베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퉁퉁 부은 다리를 이끌고 다시 한번 행정복지센터로 향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해결해줄 복지제도가 분명히 어딘가에는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가만히 앉아 있다고 국가가 돈을 갖다 주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상담 창구 직원에게 저희 집 사정을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아내의 고관절 상태를 증명할 진단서를 떼오고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등급만 받으면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제가 아내를 수발하느라 못하는 일들을 해결할 수 있고 정부 지원금을 통해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희망을 봤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퇴근길에 현풍시장에 들러 아들이 좋아하는 순대 10,000원어치를 샀습니다. 방문 앞에 툭 던져두며 한마디 했습니다. 나와서 먹어라. 아버지가 150만 원 연금 받는 동안은 절대 굶기지는 않는다. 그러니 기운 차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아들은 그날 밤 처음으로 방 밖으로 나와 순대를 먹으며 엉엉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내도 저도 말없이 함께 울었습니다. 돈 150만 원이 주는 압박감은 여전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라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적인 고민은 계속되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가 날아올 때마다 손이 떨렸고 아내의 다음 진료비 2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저는 안지랑 단골들에게 전화를 돌려 혹시 막창 손질 아르바이트라도 자리가 있는지 물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노후에 자식이 무너졌을 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내 노후 자금을 다 털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고 버텨주는 것. 그래서 자식이 언제든 돌아와 쉴 수 있는 이 2억짜리 아파트라는 요새를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전세금 사기당한 거 아버지가 돈으로 메워줄 수는 없다. 하지만 여기서 같이 살면서 내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은 책임질게. 그러니 제발 죽겠다는 소리 하지 마라. 근데요,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아내의 재활이 늦어지면서 욕창 기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50만 원 중 의료비 비중이 점점 커졌고 급기야는 제가 아끼던 보험 몇 개를 더 해지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까지 몰렸습니다. 이 처절한 사투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노후의 평화는 거창한 재테크가 아니라 하루하루 버텨내는 인내심과 국가의 복지 혜택을 찾아내는 억척스러움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과연 저희 세 식구는 이 좁고 낡은 아파트에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다시 웃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경제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파국으로 치닫게 될까요?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던 그때 저희 집 문을 두드린 뜻밖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이 우리 부부를 다시 살릴 줄은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세 식구의 한숨으로 꽉 찼던 24평. 아파트에 조금씩 사람 사는 냄새가 나기 시작한 건 아들이 방문을 열고 나온 그날부터였습니다. 현풍의 아침 안개가 자욱하던 어느 날 새벽이었죠. 거실에서 아픈 아내의 다리를 주무르고 있던 저에게 아들이 작업복 차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저 구지면에 있는 물류센터 일용직이라도 나가보려고요. 가만히 있으니까 미칠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데 25년 동안 막창 구우며 굳은 제 살점들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번듯한 직장 다니던 녀석이 먼지 풀풀 날리는 창고 일을 하겠다는 게 부모 마음으론 속상했지만 그래도 그래, 가서 땀 좀 흘리고 오너라라고 말하며 아들의 등을 툭 쳐주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아들이 일을 시작하니 신기하게도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들은 퇴근길에 현풍 테크노폴리스 근처 마트에서 할인하는 고기 한 팩을 사오기도 하고 거실에 앉아 아내의 휠체어를 밀어주며 서울에서 겪었던 그 지옥 같던 전세 사기 이야기들을 하나둘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속에 든 응어리를 뱉어내니 아들의 얼굴에 다시 핏기가 돌더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아들이 가져오는 일당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내가 번 돈은 내가 다시 일어설 미천으로 삼아라. 우리 집 생활비는 250만 원 연금으로 충분하다. 제가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자식에게 도움을 받는 순간 부모의 권위도 노후의 독립성도 모래성처럼 무너진다는 걸 저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대신 저는 아내의 재활을 위해 더 악착같이 공부했습니다. 보건소와 행정복지센터를 제 집 드나들 듯하며 장기요양보험 4등급 판정을 받아냈습니다. 등급을 받으니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덕분에 제가 아내를 수발하느라 뺏겼던 시간들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처음엔 외부인이 집에 오는 게 불편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오셔서 아내의 말동무도 해주시고 전문적인 재활 운동을 도와주니 아내의 표정이 하루가 다르게 밝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아내의 기저귀를 갈거나 몸을 닦아줄 때 느꼈던 그 미안함과 자괴감이 사라지니 부부 사이도 다시 돈독해졌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시니어 노후의 삶의 질은 얼마나 많은 돈을 통장에 쌓아두었느냐가 아니라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 제도를 얼마나 영리하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150만 원이라는 한정된 연금 안에서 의료비 비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던 건 제가 부지런히 발품을 판 덕분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자식이 사고 쳤는데 내가 죽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부모가 든든하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자식은 어떻게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집값 떨어진다고 난리라지만 지방 외곽의 2억짜리 낡은 아파트가 우리 가족에게는 그 어떤 성보다 든든한 요새가 되어 주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던 고비도 있었죠. 아들의 전세 사기 재판이 길어지면서 변호사 비용이 또 문제였습니다. 아들이 번 돈만으로는 부족했고 제 150만 원 연금 가계부는 다시 한번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그때 저는 아내와 긴 대화 끝에 미뤄두었던 실손보험 환급금과 예전에 장사할 때 들어두었던 작은 공제금을 정리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거 아들 전세금 찾는데 보태주자. 대신 우리 노후 생활비는 절대 건드리지 않는 거다. 아내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생활비 150만 원은 우리의 목숨줄이었고 나머지 여유 자금은 가족의 위기를 막는 방패로 쓴 것이죠. 이렇게 용도를 명확히 구분하니 큰돈이 나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내가 휠체어 없이 거실을 한두 걸음씩 걷기 시작하던 날 저희 세 식구는 현풍시장에서 사온 돼지국밥 3그릇을 놓고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정호 씨, 나 다시 걸을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나중에 다시 안지랑 가서 막창 한 그릇 먹고 오자. 아내의 그 한마디에 지난 1년 동안 쌓였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희망이 없어서 불행했던 거라는 걸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2억짜리 아파트와 150만 원의 연금. 이 숫자들이 처음엔 너무나 초라해 보였지만 이제는 우리 가족을 지탱하는 가장 위대한 숫자가 되었습니다. 근데요, 반전은 여기서 또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일하던 물류센터 동료로부터 솔깃한 이야기를 듣고 온 겁니다. 아버지, 우리 아파트 바로 옆 부지에 대규모 국가산업단지 확정됐대요. 벌써 주변 땅값이 들썩인다는데 우리 아파트도 오르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돈 복 없던 저에게 그저 살기 위해 도망치듯 내려온 이 현풍 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어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지만 저는 곧바로 평정심을 찾았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좋겠죠. 하지만 그게 우리 부부의 150만 원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주지는 않을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오히려 집값이 오르면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이 있지는 않을지, 건강보험료가 오르지는 않을지 현실적인 걱정부터 하는 제 모습을 보며 제가 이제 진짜 노후 전문가가 다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노후에 갑자기 굴러들어온 복은 때로 독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벼락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눈 감는 날까지 내 손으로 밥 벌어먹고 자식에게 손 안 벌리는 존엄한 노후니까요.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기 시작하자 오랫동안 연락 없던 친척들부터 대구 시내에 사는 옛 단골들까지 안부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호 형님, 거기 대박 났다면서요? 이제 수성구로 다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저는 허허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이고, 수성구는 무슨... 나는 여기가 제일 편해요. 매달 150만 원씩 꼬박꼬박 꽂아주는 나라가 있고 내 마누라랑 아들이랑 같이 저녁 먹을 수 있는 이 집이 있는데 어딜 가겠어? 진짜 결론은 이제부터입니다. 저희 부부가 이 2억짜리 아파트의 가치를 어떻게 지켰는지, 그리고 150만 원으로 완성한 세상에서 가장 우아한 노후의 정석을 마지막 장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면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의 미래를 바라보는 눈은 확실히 달라지실 겁니다. 현풍 땅이 들썩인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니 하루에도 몇 번씩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사장님, 그 아파트 지금 내놓으시면 제값 받게 해드릴게요. 지금 안 팔면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부동산 업자들의 목소리는 달콤했고 옆집 할머니는 벌써 집을 내놓고 대구 시내로 나갈 준비를 하더군요. 솔직히 저라고 왜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2억에 산 집이 3억, 4억이 된다는데 그 돈이면 다시 안지랑 근처로 가서 번듯한 가게 하나 차려볼까 하는 욕심이 연탄불 피어오르듯 가슴속에서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부동산에서 온 명함들을 전부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아내와 함께 아파트 베란다에 앉아 저 멀리 빛을 산 자락을 바라보며 결론을 내렸거든요. 여보, 우리 그냥 여기서 살자. 집값 올라서 몇 억 더 주면 뭐 하겠노? 그 돈 들고 다시 시내 나가면 또 남들 눈치 보고 오르는 물가에 허덕이며 살 텐데. 제 말에 아내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는 이제 지팡이 없이도 집안일을 거뜬히 해낼 만큼 건강해졌고 저희 집 거실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비록 통장에는 매달 150만 원만 꽂히지만 그 돈의 무게가 예전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좋을 줄만 알았는데 막상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골치 아픈 게 한둘이 아니더군요.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저희가 받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흔들릴 수도 있고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는 건강보험료가 껑충 뛸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껍데기만 비싼 집에 살면서 정작 쓸 돈은 줄어드는 가난한 집주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노후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산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지출이 통제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는 현풍에 싼 물가와 안정적인 150만 원 연금에
이미 몸이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욕심부려 시내로 나가는 순간 우리가 공들여 쌓아온 이 평온한 요새는 모래성처럼 무너질 게 뻔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150만 원이 적다고요? 천만에요. 빚 없고 병원비 대비할 실손 보험 탄탄하고 내 몸 누일집 한 채 있다면 이 150만 원은 세상 어떤 월급보다 무서운 힘을 발휘합니다. 저희는 이제 현풍 도깨비 시장에서 이거 얼마예요? 라고 물을 때 주저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예산 안에서 최고로 싱싱한 것들을 고를 줄 아는 선택의 자유를 가졌으니까요.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어느 날 아들이 물류센터 퇴근길에 조그만 케이크 하나를 사왔습니다. 아버지, 저 이번에 전세금 일부 돌려받게 됐어요. 변호사님이 도와주신 덕분에 큰 고비는 넘긴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2억짜리 아파트가 10억이 됐다는 소식보다 100배는 더 기쁘더군요. 자식이 스스로 일어서는 걸 지켜보는 것. 그리고 내가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내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시니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사치이자 품격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아들에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줬다면 우리는 지금쯤 서로를 원망하며 차가운 반지하 방을 전전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던 여정이었지만 이제야 비로소 제 인생의 정답지를 찾은 기분입니다. 현풍 아파트 거실 창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을 받으며 아내가 내려준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을 마십니다. 예전에는 수성구 만촌동 사내, 범어동 사내 하며 남들 사는 집값 비교하는 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저 내일 아침 아내와 빗을 싼 산책로 어디를 걸을까 고민하는 게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저는 만약의 상황을 위해 한 가지 장치를 더 해두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부부가 더 나이가 들어 150만 원으로 부족해지면 이 집을 국가에 맡기고 주택연금을 신청할 겁니다. 그러면 매달 나오는 돈은 더 늘어나겠죠? 자식에게 집 물려줄 생각 버리니까 오히려 제 노후가 금태를 두른 것처럼 든든해졌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정호 씨처럼 살 수 있을까? 고민하시나요? 자산이 2억이든 1억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 형편에 맞는 생존의 땅을 찾는 용기, 그리고 남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내 통장에 들어오는 연금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근데요, 진짜 반전은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나니까 오히려 돈이 저희를 따라오기 시작하더군요. 현풍 산업단지가 활성화되면서 아들이 그곳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저희 부부에게는 예상치 못한 정부 지원금 혜택까지 하나둘씩 추가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더 이상 쫓기지 않습니다. 지방 외곽의 낡은 아파트가 누군가에게는 패배의 상징일지 몰라도 저희 부부에게는 세상을 다 가진 황제의 궁궐입니다. 자, 이제 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네요. 제가 이 모든 풍파를 겪으며 깨달은 시니어 노후 자금의 진짜 진실, 그리고 여러분이 당장 오늘부터 실천해야 할 딱 3가지 조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의 노후도 반드시 찬란하게 빛날 겁니다. 자, 이제 제 긴 이야기도 끝자락에 왔네요. 대구 안지랑 골목의 뜨거운 불판 앞을 떠나 여기 현풍의 조용한 아파트, 베란다에 앉기까지 참으로 멀고도 험한 길을 돌아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유는 단순히 나 이렇게 잘 산다고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저처럼 평생 성실하게만 살면 노후가 보장될 줄 알았던 하지만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길을 잃은 우리 시대의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제가 겪은 시행착오를 담은 진짜 정답지를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25년 막창 인생을 걸고 그리고 250만 원의 연금 생활을 걸고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뼈아픈 조언이 있습니다. 어쩌면 듣기 거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걸 깨닫느냐 아니냐에 따라 여러분의 남은 30년이 천국일지 지옥일지 결정됩니다. 첫째, 집값은 숫자일 뿐 내 통장에 꽂히는 현금이 진짜 계급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서울에 15억짜리 아파트 한 채 달랑 있고 매달 쓸 돈이 없어 벌벌 떠는 노년은 비극입니다. 지방에 2억짜리 아파트라도 빚이 없고 매달 150만 원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꼬박꼬박 들어온다면 그게 진짜 황제의 노후입니다. 덩치 큰 자산에 목매지 마세요. 노후에는 덩치보다 흐름이 훨씬 중요합니다. 둘째, 자식에게는 구명조끼가 아니라 등대가 되어주세요. 전세 사기당한 아들을 보며 저도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장이라도 집을 팔아 돈을 해주고 싶었죠. 하지만 제가 그때 무너졌다면 우리 아들은 돌아올 고향을 잃었을 겁니다. 부모가 내 노후를 단단히 지키고 있는 것 자체가 자식에게는 가장 큰 복지이자 최고의 유산입니다.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마지막 보루인 집과 연금에는 손대지 마세요. 셋째, 국가는 생각보다 여러분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지원금이 태산이고 부끄러워서 안 받는 복지 혜택이 널려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문턱을 제 집 드나들 듯 하세요. 장기요양보험, 주택연금, 의료비 지원. 우리가 평생 낸 세금이 이제 우리를 지켜줄 차례입니다. 체면 차리다가 가난에 잡아먹히지 마십시오. 생각처럼 쉽지 않았던 시간들이었죠. 저도 아내와 응급실을 오가고 아들과 거실에서 부둥켜 안고 울 때만 해도 제 인생은 실패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남들은 수십억 벌어서 호강한다는데 나는 이게 뭔가 싶었죠. 하지만 마음을 비우고 150만 원이라는 현실에 우리의 삶을 맞추기 시작하자 그제야 비로소 진짜 행복이 보였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행복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불안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더라고요. 내일 아침 눈 떴을 때 비톡촉 걱정 없고 아내와 함께 숲길 산책하며 시장에서 사온 1,000원짜리 콩나물 한 봉지에 웃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성공한 노후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통장이 비어 있다고 혹은 자식 때문에 가슴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열심히 사셨고 그 성실함의 대가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돌아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핵심 3가지를 꼭 가슴에 새기셨으면 합니다.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세요. 자식과의 경제적 선을 명확히 긋고 내 보금자리를 지키세요. 국가의 복지제도와 보험을 공부해서 내 방패로 삼으세요. 이 3가지만 지키신다면 여러분도 저처럼 2억짜리 아파트와 150만 원으로도 세상 누구보다 당당하고 품격 있는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근데요,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의 노후는 기적으로 바뀝니다. 제가 현풍에서 찾은 이 기적이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거실에도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제 투박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노후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친구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긴 시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고 따뜻한 밤 되십시오. 지금까지 대구 현풍에서 정호였습니다.